이름에 남아있는 신라의 영향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기제품을 사할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말은 일본어로는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 신라에서는 노세 제품들을 삼나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일본에서 일본식 발음으로 사부라, 사우라, 그리고 다시 나중에 사하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10세기 초의 문헌인 일본의 외명유치초에 그 당시에 이 유기 제품들을 신라라고 부른다, 뭐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라의 그 유기 제품들이 유명해져서 영국 사람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이 유기 제품들을 신라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되겠죠. 물건뿐 아니라 부르는 명칭까지도 신라의 말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에서 건너간 물건들은 단순한 수입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일본 귀족 문화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상층 귀족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현재 정창원에 남아있는 8세기의 유물들 중엔 신라의 것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그리고 멀리 서역에서까지 전해진 제품들이 이렇듯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봐도 이 뛰어난 예술성이 돋보이는 이 유물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선진 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8세기의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세기 후반에서부터 8세기에 이르는 이 시기는 일본에서 고대 국가의 기틀이 형성되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명 나라 시대라고 일컬어지던 이 시기는 바로 이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 중심의 왕권 체제가 확립된 때입니다. 일본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670년 국호를 제정한 일본은 701년 최초의 국가기본법인 대보율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710년 평성경으로 천도하는 등 아주 본격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정치 제도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고대 일본 문화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고대 일본 문화의 찬란했던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천평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국가 체제의 정비와 문화의 융성은 외부로부터의 선진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이 제도나 문물은 이 당나라의 것과 아주 유사한데 이것은 당나라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경로로 이런 제도나 문물 그리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창원에 소장된 고대 보물들. 화려하고 귀족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이 보물들은 8세기 전후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이 화려한 유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것이 일본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창원의 보물로 상징되는 8세기의 일본 문화. 이것을 바로 천평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화의 융성은 당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이룬 것이라고 얘기한다. 일본 교과서는 견당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대륙문화를 일본에 들여온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7、8世紀の日本は古代国家の完成期であり、天平文化という国際色豊かな文化が栄えたと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が、そういった国家制度、それから国際色豊かな文化は直接遣唐使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そのように説明されてきたわけですけども、それでは説明しきれない問題が出てくるわけですね。例えば701年に大法律令が制定されるわけですが、その以前の30年間は一度も施設が派遣されていない。ところが一方新羅とは頻繁な交流がある。もう毎年のように交流がある。
そのような交流の中で、日本の国家制度が作り上げられていったと考えざるを得ないわけですね。 7, 8세기 당과 일본 사이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668년에서 752년 사이 두 나라의 교류는 4차례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 신라로 23번, 그리고 신라에서 일본으로 총 39번의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기 중국은 찬란한 당의 문화가 꽃피우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장안은 세계 각지의 문물이 모여드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제도와 문물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곳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전파돼 갔다. 신라는 잦은 사신 파견을 통해 당 문화를 수입했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당의 선진 문물이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같은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하지 못한 것일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이 외부로부터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닷길을 통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 만드는 기술, 즉 조선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조선술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일본 열도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의 해상력은 8세기에도 대마도에서 일본 구주까지 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8세기에 한 예인데 세도나이카이, 세도 내해, 안바다가 있습니다. 구주에서 오사카 가는 거기에서도 당나라 파견 배를 만들어다가 역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 항해 수준은 아주 유치했습니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신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신라로 건너온 뒤 이곳에서 신라배를 얻어 타고 중국으로 향했던 것이다. 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일본은 새로운 항로 남로를 이용해 중국으로의 견당사 파견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곳은 해류의 흐름이 변화무쌍해 뛰어난 항해술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9세기에 이르러도 일본의 항해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앤닌의 일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838년 앤닌 일행은 2차례의 실패 끝에 간신히 중국 항해길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연안에 이르러 3척 중 2척의 배가 난파당하고 만다. 배밑이 갈라져 배 안은 스며들어오는 물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놀라 저마다 다투어 밧줄로 몸을 묶고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빌었다. 귀국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남은 배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일본 사절단은 다른 선박을 구해야 했던 것이다. 귀국길에 오른 정사 일행이 우리가 처음 타고 온 일본 배로 되돌아가기를 두려워하여 새로이 신라배 9척을 구입했다. 그리고 신라인 항해사 60명을 고용해 선박마다 5명에서 7명씩 승선시켜 항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것을 통해